2016 봄 카오스 강연 뇌가 보는 뇌 제 5강부터 8강까지 사회를 맡은 김철훈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자리를 많이 메꿔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실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교수님은 카이스트 교수이시자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은준 교수님이십니다. 무대로 오르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시냅스, 생쥐, 정신질환 이 세 가지의 연관관계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관련이 잘 안 된 내용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연관이 잘 되어 있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냅스 하면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테고 또 중고등학교 때 심지어 뭐 시냅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시험까지 한번 쳐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시냅스라는 것은 이제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장소지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시냅스를 통해서 첫 번째 신경세포에서 두 번째 신경세포로 흥분의 그 신호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시냅스가 뭐 그렇게 간단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시냅스는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타입은 이제 흥분성 시냅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신경 전달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로서 두 번째 신경세포가 아까 흥분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제 항상 이 흥분성 시냅스를 통해서 어떤 이제 신호가 전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이제 억제성 시냅스예요. 똑같은 신경 전달이 일어났는데 재미있게도 그 결과는 이 두 번째 신경세포가 디프레스가 되는, 그러니까 그 활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에서 적당히 이제 그 두 번째 신경세포로 그 정보가 가고 그것이 이제 어떤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두 번째 신경세포가 흥분이 되거나 억제가 되거나 아니면 두 개가 같이 도착하면은 아무런 일이 없겠구나, 이런 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하나의 신경세포에 이와 같은 흥분성 시냅스가 한 1000개, 심한 경우에 10,000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겨울철에 밖에 나가면 그 크리스마스 트리들 있잖아요. 거리의 가로수들에 이제 아주 굉장히 작은 전구따마들이 매달려 있어 나무 가득 매달려 있잖아요. 그게 뭐 한 수백 개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경세포에 이러한 흥분성 시냅스가 따닥따닥 붙어 있구나, 이 나무 가지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억제성 시냅스는 몇 개나 있을 것이냐? 이제 신경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한 30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이 두 번째 신경세포로 무려 한 1,300여 개 정도 되는 시냅스, 소위 인풋이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흥분, 억제 또는 그냥 중간 상태, 이 3단계가 아니고 생각해 보시면은 수천 가지 흥분의 상태가 존재하겠구나, 미세하게 나눠져서.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두 번째 신경세포가 흥분이 될 것인가, 흥분이 된다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흥분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 축삭을 따라서 그 다음 신경세포한테 내가 지금 디프레스가 돼 있으니 그 다음 세포도 디프레스 되는 게 좋겠다, 내가 흥분이 돼 있으니 그 다음 세포도 흥분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신호가 계속 연결되는 거고, 시냅스를 따라서 하나의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뉴럴 서킷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뇌가 한 1.4kg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신경세포가 몇 개가 있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니, 제가 방금 신경세포 하나당 시냅스가 최소 1,0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조 개의 시냅스가 우리 브레인에서 실시간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짝반짝 하면서 막 신경회로도로 신호가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밸런스가 어긋나 가지고 흥분 쪽으로 조금 과도하게 진행이 돼 버리면 예를 들면 간질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밸런스가 약간 억제 쪽으로 가버리면 예를 들면 뭐 수면 장애가 온다든지 예를 들면 약간 좀 우울하게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상적인 뇌의 기능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다양한 신경질환 또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질문입니다. 정신질환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실 대부분의 경우 원인과 결과, 다시 말해서 뭐가 오늘 뭐 유전자 이야기도 나올 텐데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정신질환이 생긴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완전히 블랙홀이죠. 아까 시냅스가 100조 개가 있고 그다음에 회로가 셀 수도 없이 많고 그거를 이제 찾아내고 그 메커니즘 또는 뭐 기전 또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밝혀야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정하게 원인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인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전 또는 유전자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사실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부모로부터 안 좋은 유전자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사실 요 사실조차도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는 많은 정신과학자들이 정신병이 유전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이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과학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서 이제 조금 용감하게 유전자 또는 유전이 관여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거는 유전적인 게 좀 센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약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전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는 유전자에 이제 뭔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난 건데요. 그 돌연변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의 수정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엄청난 수의 세포를 가진 하나의 개체로 이렇게 발달이 된 거잖아요. 그 태아가 발달되는 과정 중에서 간혹 가다가 돌연변이가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이 아이가 태중에서 발달을 하다가 갑자기 불행하게도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전자나 유전이 다냐? 그렇진 않습니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신 중에 뭐 산모가 감염이 됐다든지 아니면 좀 특정 영양소가 부족했다든지 또는 뭐 임신한 줄 모르고 어떤 약물에 노출이 됐다든지 이럴 때 이제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유전과 환경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 유전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유전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 얘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유전적인 원인이라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건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아마도 한 25,000에서 3만 개 정도 될 거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많은 유전자를 뒤져서 잘못된 그 이상 유전자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죠.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 한 사람의 유전자 전체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수천만 원씩 드는 일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한 사람한테 15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이면 그 25,000개 유전자를 완벽하게 다 읽어내고
그 안에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지금 시점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환자들의 그 피를 뽑아서요, 이제 그 유전체 검사들을 많이 했어요. 뭐 몇백 명, 몇천 명 단위로 정신질환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쭉 이제 검사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트리오 연구라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 아이, 그럼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트리오 연구라 그래요. 그래서 요 세 사람 거를 자세하게 읽으면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아이가 환자고 부모님들이 멀쩡하면 그래도 부모님이 좀 걱정이 되죠. 내 유전자가 잘못 가가지고 아이한테서 발현이 돼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엄마 아빠가 유전자가 아무 결함이 없고 아이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태중에서 발달하는 도중에 불행하게도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긴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 부모님들이 약간 그래도 마음을 놓고 우리가 두 번째 아이를 가져도 좋겠구나. 이 두 번째 아이한테서 또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지만 유전이라면 어떻겠어요? 상당히 좀 위험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임상적인 진단과 실제 이제 각각 가정에서의 이제 다음 후손을 계획하는데도 이러한 이제 그 유전체 진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고 앞으로 이제 그것이 점점 일반화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원인 유전자를 계속 찾아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그 자폐 연구 분야에서는 지금 자폐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무려 800개나 등장하게 됐어요. 아까 25,000개 유전자 중에서 800개가 자폐 관련 유전자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유전자도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은 어떤 특정 기능이 있잖아요. 면역 기능이라든지 뭐 대사 기능이라든지 뭐 우리 키를 크게 하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들이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이제 쭉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재미있게도 이제 이 두 종류의 유전자가 비교적 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뇌 발달 조절 유전자.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뇌가 만들어지고 뇌 안에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건 뇌가 발달을 하고 뭐 전두엽이 만들어지고 측두엽이 생기고 이런 게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뇌가 발달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잘못되면 뇌가 잘 발달이 안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뇌 발달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ADHD라든지 뭐 또 자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냅스 유전자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이 시냅스 유전자를 보고 약간은 의아해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시냅스는 통상적으로 저희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신경 전달에 관여하는 유전자요 단백질인데 어떻게 갑자기 정신질환하고 관계가 있지?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뇌 기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잘게 쪼개면 이게 일종의 이제 환원적인 접근 방법인데 뇌 기능은 신경회로로 쪼개지고 신경회로는 다시 시냅스로 쪼개지고 시냅스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인데 시냅스를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과학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복잡한 거예요. 여기에 보시는 것만 해도 약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여지는 단백질들, 여기 하나하나가 단백질인데 단백질도 여러분들 한 20여 종 보고 있으세요? 근데 한 몇 년 더 연구를 했더니 아니다, 20여 종이 아니고 적어도 1000종류 이상의 단백질이 이 시냅스 안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좀 뇌 기능을 쪼개서 환원적인 접근으로 뭔가 좀 쉽게 어떻게 해보려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시냅스까지 내려왔다가 이 안에 새로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뇌라는 게 복잡하고 간단치 않구나. 그러면 이게 1000종류라 그러면 한 종류당 몇 개의 단백질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 종류당 10개만 생각을 해보시면 요 조그만한 공간에 사실 요 공간이 1마이크론 공간인데요. 대장균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대장균 크기만한 공간에 1마이크론 공간에 10개씩만 하면 10,000개의 단백질이 요 좁은 공간에서 그냥 복작복작하게 와글와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벌써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농구장 가보시면 한 10,000여 명 앉아 있죠. 배구장, 농구장. 근데 뭐 이게
뭐 한 5만이다. 그러면 야구장, 축구장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냅스, 신경 전달,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흥분성 신경 전달 또는 전달이 없는 거, 0과 지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 단계에서 벌써 엄청나게 또다시 세분화되는 거죠. 여기 시냅스 하나에서. 근데 아까 신경세포 하나당 다시 1000개의 시냅스에서 또 세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이면 신경세포 하나에서 100만 가지 그 흥분성의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세포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게 오묘한 그 시냅스의 그 융합이라 그럴까, 그 조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항상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단백질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큰 그림, 다시 말해서 이 시냅스가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생기고, 또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여기 반짝반짝하는 게 신경 전달을 이제 형상화한 건데,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신경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뇌기능 문제가 생겨서 이상 행동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정신 질환 관련 유전자 중에서 시냅스 단백질이 많은 이유를 이제 현대 신경과학에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게 정확히 얘기하면 한 10년 전 정도에 저희들이 깨달았어요. 전 세계 수천 개의 신경과학 그 연구 실험실이 있고 수만 명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사실을 무려 기껏 10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000종류의 유전자를 하나하나를 이제 요게 잘못됐을 때 정말로 뇌 기능이 잘못되는가, 그걸 테스트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희 실험실에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의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를 뭘 살펴보려면, 특히 이제 뭐 동물 행동 실험 이런 걸로 한 4년 5년씩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자 하나가 정말로 행동 이상을 일으키는지 검증하는데 5년 걸리면, 아까 800개 자폐 질환 하나만 갖고도 800개 유전자니까 4,000년이 걸리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수백 수천 개의 그 신경과학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혼자 연구실에서는 절대 이걸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스케일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생쥐가 두 마리가 있죠. 요 왼쪽에 있는 생쥐는 원래 여기서 살던 생쥐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생쥐는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입니다. 그 여기 두 생쥐 사이에는 이제 유리 막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일단 막아놓고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한번 보시죠.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이제 코드 들이대고 좀 뭔가 상대를 탐색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이미 느끼셨겠지만 전혀 그 새로 나타난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손님 대접을 안 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사회성이라기보다 사회적인 소통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다른 에세이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동물들은 초음파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신기하게도 이제 암컷 생쥐가 있으면 그 수컷 생쥐가 암컷 생쥐를 발견하고 재미있게도 초음파 소리를 냅니다. 이제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세레나다 뭐 이런 가설도 있고,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수컷들한테 내가 이 암컷에 관심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마라 하는 이제 경고성 그런 초음파라는 가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정상적인 수컷 생쥐는 이렇게 초음파를 내고 우리가 이제 그 초음파 마이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쉔크투가 결손된 이런 이제 그 자폐 생쥐에서는 이러한 초음파가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통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쥐들은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을 시켰더니 이와 같은 정신질환하고 유사한 그런 증상들을 보여주더라, 행동들을 보여주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유전자의 이상이 이상 행동으로 연결되는구나 하는 그 둘 사이에 단순 연관이 아닌 인과관계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인간에서 원래 인간 환자에서 힌트를 한 거 아니에요. 유전자 이상, 환자에서 나온 유전자 이상, 그거를 생쥐한테 넣었더니 생쥐가 좀 행동이 이상해지더라. 그래가지고 인과관계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유전자 이상과 행동 이상이라는 것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고 블랙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저희들이 과학자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든 생쥐 모델 마우스를 이제 뇌 속을 찬찬히 자세히 뜯어보고 그 시냅스에서의 신경 전달, 또 신경 회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아주 꼼꼼하게 관찰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쥐 브레인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엄청난 숫자의 시냅스가 있고 신경 회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을 측정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특정 부위만 볼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하는 해마를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해마에서 신경 전달이 잘못되고 해마에서 신경 회로가 잘못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나와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됐으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연관이 있으니 아마도 인과관계로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발견한 요거는 뇌 전체에서 아주 그 편협한 어떤 국소적인 부위만 본 거거든요. 물론 행동은 전체 다죠. 한 마리가 이상하면 뇌 전체가 이상한 거죠. 근데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아주 일부만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게 정말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 변화인가? 그러면 어떤 실험을 해야 되죠? 되게 간단하죠? 이걸 한번 회복시켜 보는 겁니다. 신경 전달이 만약에 해마에서 감소되어 있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이 생쥐한테 약을 먹이거나 아니면 해마 근처로 약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을 한번 내려갔던 걸 올리는, 그러니까 회복을 시켜보는 거죠. 그랬더니 신경 회로가 회복이 되고 이상 행동이 회복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자신 있게 이 세 가지가 인과관계로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하는 과학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메커니즘이고 이런 원인으로 해서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는 과학자니까 논문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바톤은 누가 이어받냐면 이제 큰 제약회사들이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런 신경 전달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사람한테 임상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아시는 것처럼 임상, 1상, 2상, 3상, 3단계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비용도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실패할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실제 이제 좋은 약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런 이유로 해서 아까처럼 이제 식약청에서 아직 허가가 난 약물들이 아직 자폐 약물들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의 수백 수천 랩에서 자폐 생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어쩌면 이것이 자폐하고 연관된 주요 그 메커니즘일 것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약물 개발에 이제 매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수백 수천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역시 제약회사들도 그런 관련 약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시장이 100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연간 전 세계에서 이 신경전신 관련해서 그 투자하는
연구비가 100조입니다. 시장이 100조인데 100조를 이미 연구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액을 그대로 다 연구에 집어넣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뇌과학 연구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번 이제 상자가 열리면 엄청나게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이득들도 생기고 국가적인 발전도 생기고 사회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가 사실은 지금은 손해 보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패널에 나오신 두 분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서 실제 비슷한 연구들을 하시다 보면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쥐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한테 잘 적용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갖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김은준 교수님 랩에 학생으로 있을 때는 쥐를 많이 안 다뤄봤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 이제 가서 박사후 과정으로 일을 하면서 쥐를 많이 배워봤고 그 과정 그 시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그 신경과학 연구자들이 쥐를 이제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쥐하고 인간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죠. 진화적으로도 거의 약 8천만 년 이전에 그 인간하고 쥐는 이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행동 그런 실험들도 보여주셨는데 과연 그게 정말로 쥐가 사회적인 그런 사회성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행동일까? 이런 비슷한 실험도 저도 많이 해봤지만 항상 실험을 하면서도 그런 의문점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실험 방법이나 또는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적인 어떤 그 연구자 내에서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자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또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근처에 있는 우리 이웃 국가인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서구의 그 과학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네이처에 나온 거 보면 원숭이 같은 것들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거기서 또 유전자도 조작하고 있고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지금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자폐나 어떤 조현증 이런 어떤 사회성 인지 능력이 어떤 결핍돼서 주로 발생하는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쥐보다는 영장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것이 아마 좀 더 정확하게 아마 병인 기전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대규모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연구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아마 이미 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실험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쥐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슈들이 이미 존재해 왔고요. 아마 영장류를 실험으로 쓴다면 지금까지 직면하지 못한 그런 이슈들이 또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재영 교수님께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 사실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되게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생쥐부터도 사실은 요즘은 이제 과학계에서 굉장히 윤리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숭이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더 복잡한 우리의 윤리 문제에 도달하게 될 텐데요. 실제 실험을 하시는 이제 한기훈 교수님께서는 이런 동물 윤리 문제라든가 생쥐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전보다는 요새 정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 이상으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규제나 그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되고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동물 실험 시작하려면 뭐 몇 마리를 사용할 것인지 그게 어떤 이런 실험 계획상에 정말 적당한 숫자인지
그리고 어떤 실험을 할 때 그게 동물에게 어떤 최소한의 고통을 주는지 그런 것들이 일단 여러 그 심사위원분들의 통과가 안 되면 실험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그 기준이 굉장히 국제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이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의 마음가짐인 것 같고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지만 저부터도 이제 실제 동물을 만질 때는 이 연구를 통해서 정말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겠다 하는 그건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점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패널 분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짚어 주셨는데요. 사실은 아까 김은중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전의 중요성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자폐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거라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저희가 치료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뭐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아까 약이 없다 그랬잖아요. 허가된 약이 없고 그래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이제 제약회사에서 축적된 기술들이 어떤 이제 화합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그 약물을 치료해서 뭔가를 이제 좋게 만드는 상황을 좋게 만드는 이제 제 1호 약물이라도 만들어보자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약물도 문제가 사실 많이 있죠. 사실 사회자께서 이제 전공이 이제 약리학이신데 뭐 약물이 가지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죠. 네,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네. 사회자도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약물은 사실은 굉장히 이게 특이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약은 저희가 약리에서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약은 또한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용량이 높아지면 사실은 이 표적 간의 구분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저희 한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제약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표적이 결정되고 나면 그거를 굉장히 특이적으로 잡는 이제 어떤 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걸 디자인하려고 무진장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되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백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이렇게 영양소로 많이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얘기되는 단백질은 사실 대부분 사실은 이 세포 안에서 자기가 필요해서 스스로 만드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먹어서 생기는 단백질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필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포 안에서 만드는 단백질이라서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한데요, 교수님. 그래서 이런 단백질은 사실은 저희가 조금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까 교수님의 대명제처럼 어떤 유전자라든가 거기서 형성되는 단백질이 정말 문제라면 얘네들 어떻게 교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고안해낼 수 있을지요? 단백질을 교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아까 하나의 세포 안에도 뭐 셀 수도 없이 많고 결국엔 유전자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건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단백질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이 충분하면 단백질들이 행복하고 아주 높은 활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비타민 같은 것도 우습게 보여도 사실 꼭 챙겨서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폐 어린아이 환자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미네랄 검사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적게 나오는 게 그 아연이에요. ZN, 징크. 그래서 이 아연의 결핍에 의해서 자폐가 유발될 수도 있다. 이건 유전자가 원인이 아닌 거죠. 그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해서 그 산모한테 그 아연을 적게 먹였더니 그 태어난 아이들이 자폐 유사 증상을 보인 그런 최근의 실험 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에게 이런 그 아연 그 타블릿을 먹어라. 그러면 또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단백질들이 아주 즐겁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비타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미네랄 같은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김은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언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아마 오늘 소개해주신 그 쉔크2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제 이 아이언이라는 이 아이언이 직접 결합을 한다는 것이 최근에 보고가 됐거든요. 실제 결합을 하면 이 쉔크2 단백질이 그 세포 안에서 굉장히 서로 간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시냅스가 굉장히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 이미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임상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된 거를 저희가 생물학적으로 입증을 하는 과정들이 저희가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고요. 단백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백질을 이제 어떻게 어떤 수준을 올린다던가 활성을 이렇게 굉장히 최적화된 수준으로 맞춘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물로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교수님 보여주신 대로 어떤 약물을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자폐 유사한 어떤 사회성 같은 것들이 회복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저희가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만을 보기 때문이죠. 원하는 게 회복되면은 이제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뇌 기능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신경 회로가 있고 이제 시냅스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신경 회로 수준에서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서 실제로 신경 회로의 어떤 활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마 교묘하게 조절을 하거나 정교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면 아마 실제 뇌질환을 치료하는데 아마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이렇게 회로를 조절하거나 연구하는 게 굉장히 붐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 교수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네, 뭐 여러분 많이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새 광유전학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뇌 안의 회로는 너무나도 복잡하죠. 시냅스 숫자가 그렇게 많은 만큼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 복잡한데 특정 회로만을 우리가 어떤 활성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반대로 악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사람에서는 안 되지만 일단 동물 모델에서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거나 또는 이런 자폐증 같은 행동을 회복시키거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그 시냅스 다음 단계 그 회로를 조절해서 어떤 이런 것을 사실은 이건 전임상적인 수준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 결국에는 나아가서는 사람에서도 지금 뭐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나 그 전극을 꽂아서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교한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그 일단은 그 생쥐 수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객석에서 저희가 직접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객석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저기 제일 먼저 손드신 선생님. 네.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자폐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환경 요인 중에 뭐 임산부가 임신 기간 중에 뭐 본인도 모르게 섭취되는 또 그 약물 이 얘기도 하셨지만 요즘에 그 인터넷에 자폐 원인을 이렇게 쳐보면 유아기에 접종하는 접종 백신 그것이 원인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 잘못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전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이전에는 그 백신에 그 납 성분하고 비슷한 그런 성분이 조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미국의 그 CDC라고 질병통제본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오히려 이런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백신 접종 시기를 놓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할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일반 여러분들이랑 이런 잘못된 정보들도 서로 있으면 서로 고치고 저희도 그 말씀도 듣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3명이 증언을 해드리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사실은 뭐 그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더 벌어졌는지를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에 그 교과서를 보면
근거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여기 제일 뒤에 저기 손 드신 분. 네. 그 전에 들었던 것 중에 궁금한 게 어린 시절에 학대를 많이 받은 아이의 경우 뇌 구조가 아예 변화된다고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혹시 나중에 자폐로도 뭐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그 아마 지금 저희가 아까 토의했던 거하고 굉장히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렸을 때 이제 학대를 받았던 경험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뇌가 굉장히 어린 시기에는 굉장히 뇌가 굉장히 가속성이 굉장히 뛰어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 구조가 완벽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이게 원활한 어떤 형태로 패턴으로 뇌 신경 회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더 큰 자극이 오거나 이랬을 때 보통 정상적으로 자란 이제 뇌의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항성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취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대를 받으면 반드시 자폐가 생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는 자폐의 원인을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네, 여기 손 드신 선생님. 네. 미국의 23andMe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겨우 하는 게 당신 조상들이 어디서 왔는지 뭐 이 정도의 그 좀 취미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 지놈 또는 염색체가 밝힐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인지 질문입니다. 예, 그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고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쥐노물 유전자를 다 파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도로 따지면 물리적인 지도만 완성이 된 거고요. 그렇지만 그 이제 기능적인 지도가 완성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지도는 다 파악이 됐는데 어디에 가면 예를 들면 무슨 맛있는 집이 있고 어디에 가면 뭐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로가 있고 이런 기능적인 측면들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물리적인 지도를 완성하는 거는 전체 프로세스를 놓고 보면 굉장히 쉬운 작업이고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1~2% 정도밖에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를 다 파악하는 거는 엄청나게 그 복잡성이 높은 그런 이유고 거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유전체 정상인의 유전체, 환자의 유전체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몇백 명 이러다가 요즘은 이제 몇천 명 단위까지 왔고요. 지금 벌써 몇만 명 이야기도 이제 간혹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후 아마도 20년 후에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민 전체가 그 유전체를 다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제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서로 이제 다른 사람의 유전체를 비교할 수 있겠죠. 컴퓨터의 능력도 뛰어나고 계산 능력도 뛰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정보의 양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석해주신 세 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경희대 전중환 교수님의 진화, 뇌를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겠고요. 다음 주 패널은 한국뇌연구원의 구자옥 박사님, 그다음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태원 박사님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